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꾀를 볶아도 시원치 않을 시기에 제가 이런 사연까지 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친구들에게 자주 듣던 말이 있었는데요. 너는 사람을 너무 금방 믿는다는 말이었죠. 제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금방 친구가 되고 금세 믿어버리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아도 금방 마음을 주고는 합니다. 어릴 때는 그게 특별히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어요.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아니더군요.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밝고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전학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적응력이 참 빨라요. 어딜 가나 친구를 금방 사귀고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저와 엄마는 지방을 다니며 공사 현장 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다녔거든요. 아버지가 한 번씩 공사 현장을 가시면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을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일하러 가시면 엄마는 공사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곤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떠돌아다니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했지만 저와 엄마는 괜찮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 떨어져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는 게 저에게는 잘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일하시다가 높은 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십니다. 더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실 수 없었죠. 그때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예요. 할 수 없이 우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서울로 올라왔어요. 할머니가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면서 그 안에 딸린 작은 방에 두 분이 같이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할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하셨어요. 사고로 인해 받은 보상금으로 아버지는 가게 옆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다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동네 식당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집도 작고 형편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서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는데 서울에 학교로 전학을 오고 나니 제가 가난하다는 게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언제나처럼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더는 전학 갈 일이 없으니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아도 돼서 그건 좋더라고요. 저는 금세 무리를 만들었고 서슴없이 친구들을 집에도 자주 데리고 갔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가게에 있는 간식도 가져다 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조언이라면서 한마디를 하더군요. 너희 집 갈 때 앞으로 소연이는 데려가지 마. 소연이는 제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사귄 친구였어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예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였죠. 저는 다 같은 친구인데 어떻게 소연이만 안 데려가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제가 답답하다는 듯 이야기하더군요. 소연이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뒤로 친구들 이간질도 많이 시키고 험담도 많이 하는 게 전형적인 여우랍니다. 너는 너한테 잘해주면 다 착한 애 같아? 소연이 걔 네 앞에서만 친해져가는 거지 뒤로는 우리한테 네 얘기 엄청 해. 네가 소연이 너무 믿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걔가 너네 집에 갔다 올 때마다 너네 집 좁고 낡아서 들어가기가 싫대. 그리고 장애인이 가져다주는 과자 먹고 싶지도 않다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소연이는 항상 저에게는 우리 집에 가는 게 좋다고 했었거든요. 할머니랑 아버지가 정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셔서 너무 좋다고요. 저는 친구에게 그 소리를 듣고도 소연이가 우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계속 데리고 갔습니다. 그 친구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제가 본 소연이의 모습은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소연이와 어울려 다녔습니다. 저는 제 느낌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조언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 이후 소연이와 저는 아주 질긴 인연으로 엮이게 되었거든요.
그때 소연이가 바로 지금의 제 시누이예요. 제 남편의 동생이 소연이입니다.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소연이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함께 갔어요. 소연이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온 만큼 저도 소연이네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어쩌면 소연이가 우리 집을 보고 좁고 불편하다고 했을 수도 있겠더군요. 소연이네 집은 정말 으리으리했어요. 그런 집은 드라마 속에서나 보았지 실제로 2층으로 된 집에 들어가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알고 보니 소연이네 아버님이 유명 제약회사의 대표라고 하더군요. 소연이를 보고 공주병도 심하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소연이가 별로 싫지 않았어요. 어디서든 당당하고 솔직한 모습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3년 내내 둘이 같은 반이라 거의 매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연이네 집에 자주 놀러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과도 친해졌어요. 당시에 남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겉으로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꽤 오랫동안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하기는 했지만 저도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건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었어요. 당시에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취직 준비하느라 힘들어져서 이것저것 조언을 구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다 보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인연이 됐죠.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소연이와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이다 보니 저와 남편의 사이를 소연이가 당연히 축하해 줄 거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남편과 제가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소연이에게 가장 먼저 했어요. 친구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래도 소연이에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은 진지하게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가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혹시 오늘이 만우절이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저는 사실이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평소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며 가깝게 지냈으니 소연이가 제 말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연이는 제가 남편을 만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귀는 거야 둘이 좋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오빠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다니 생각이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래? 결혼 허락이나 받을 수 있겠어? 소연이의 반응이 섭섭하면서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소연이나 남편에게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소연이의 어머니가 무섭고 어려웠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소연이네 집에 놀러 다녔는데 남편네 집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죠. 소연이 어머니이자 지금의 저의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딱히 하시면서 챙겨주시기는 하는데 뭔가 묘하게 기분 나쁘고는 했어요. 지나왔니? 마침 잘 왔다. 이따 갈 때 저기 쇼핑백에 넣어둔 거 가져가. 우리 소연이가 워낙 변덕스러운 거 알지? 글쎄 옷장이 예쁘다고 사놓고 안 입은 옷이 수두룩하더라고. 헌옷 수거하면 넣을까 하다가 그러기엔 다 새 옷이라 아까운 거 있지? 너희 부모님 옷 사주시기 어려우실 텐데 네가 가져가서 입어. 갈 때 꼭 가져가. 처음에는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라 거절하기 어려워 한두 번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매번 그러시더군요. 나중에는 이건 아니다 싶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집에 옷 많아서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나가는 길에 헌옷 수거함에 넣을게요. 어머 진아야, 너도 이제 좀 컸다고 사춘기 왔구나? 옛날에는 신나서 가져가더니만. 왜? 이제 좀 창피해? 그럴 거 없어. 우리야 너희 집 사정 뻔히 다 아는데 뭘 그래.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가져가. 그래, 처음도 아닌데 뭘 그래. 싫었으면 처음부터 가져가지를 말았어야지. 그 자리에서는 자격지심 같아 보일까봐 애써 웃으며 넘기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저는 소연이와 거리를 뒀습니다.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소연이와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자꾸만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공부한다는 핑계로 소연이네 집에 잘 안 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다 보니 또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덕분에 남편을 만나게 된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귄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저와 소연이의 사이가 제대로 틀어지고 말았어요.
소연이는 제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도 분명 부모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할 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이 만약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해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소연이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오빠, 정신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헌옷수거하며 버린 옷이나 주워 입는 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오빠는 쪽팔리지도 않아? 저는 제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로 지낸 게 몇 년인데 제 앞에서 저딴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소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 지금까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무시했던 거야? 너 같은 애들은 이걸 꼭 무시한다고 그러더라. 이게 어떻게 무시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알려주는 건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 우리 집안이랑 너희 같은 구멍가게 나는 집안이랑 어울리는지. 거기다가 너희 아빠는 장애인이잖아.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소연이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남편이 먼저 소연이의 뺨을 내리쳤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소연이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냐고요. 미친 건 너지. 누가 친구한테 그딴 소리를 해. 너 원래 이렇게 몰상식하고 개념 없는 애였어? 네가 우리 집에 놀러올 때마다 친구들한테 그랬다며. 우리 집이 좁네, 냄새나네, 우리 아버지가 가져다주는 과자는 먹고 싶지 않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난 분명 아니라고, 걔들이 우리가 친한 걸 질투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게 아니었구나. 넌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전혀 친구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 친구는 무슨. 네가 어떻게 우리 오빠 꼬셨는진 몰라도 우리 오빠랑 결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막을 거니까. 그날 일로 저와 소연이의 진한 우정은 모두 쫑이 났습니다. 저도 소연이에게 너무 실망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속상해하는 저를 위로하며 어떻게든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이 됐거든요. 질긴 인연이 어디 가나요? 소연이와 저는 보고 싶지 않아도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얼마 뒤에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는 가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굳이 왜 피해야 하나 싶어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연이가 노골적으로 저를 공격하더군요. 이래서 친구는 그냥 끼리끼리 놀아야 하나 봐. 노는 수준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네. 친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니 친구들은 소연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같이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자 소연이 그년이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오지나, 제 말이야.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내내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언제부턴가 내가 자기랑 동급인 줄 알았나 봐. 자기 주제도 모르고 어느새 우리 오빠한테 꼬리를 치고 있었더라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소연이가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친구들에게 이기적으로 굴어도 당당하고 솔직한 거라고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연이는 아니었더군요. 저를 자기 발 아래로 생각했던 거예요. 소연이, 너 지금 나더러 주제라고 그랬니? 내 주제가 뭐가 어때서? 그리고 꼬리를 치긴 누가 쳐. 서로 좋아서 만난 건데. 아, 순진한 척하는 것 봐. 애가 원래 옛날부터 이랬다니까. 무슨 지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가난한 주제에 밝은 척, 착한 척.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거든. 엄연히 급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야. 우리 집에서 널 며느리로 받아줄 것 같아? 그날 친구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저와 소연이는 서로 막말을 하며 싸웠습니다. 결국은 다시는 보지 말자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소연이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싫으면 자기 오빠랑도 헤어지라고요. 저는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도망쳐 버렸어요. 소연이는 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서로 살아온 환경은 달라도 소연이를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로 생각했었거든요. 저와 남편이 연애한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제가 이래요. 멍청하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저와 소연이의 사이가 틀어져 버리자 남편은 결혼을 서둘렀어요. 소연이가 부모님께 이상한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았어요. 소연이의 부모님도 소연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저와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고 싶다고 미리 말했나 봐요. 그런데 저에 대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시부모님께서는 콧방귀도 끼질 않으셨답니다.
어차피 헤어지게 될 테니 그냥 연애나 하라고 하셨대요.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요. 제가 정말 세상 물정을 몰랐나 봐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가난하다고 소연이 어머님이 대놓고 민망하게 하셔도 저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하신 행동이나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단순히 편견이라고 여겼어요. 오래 보고 가까워지면 별거 아닌 편견이요. 저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힘들었습니다. 정말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사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남들보다 못난 것도 없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그런 모진 구박까지 받으며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더군요.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꽤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시아버님의 지시로 평사원부터 입사해서 시작했는데 자기 힘으로 승진해 과장까지 올라갔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 대표인 시아버지의 입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누구보다 시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세요. 남편이 본인의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구보다 남편이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주기를 바라시죠. 그런 자리를 두고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 아버지 존경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정말 실망이에요. 아버지가 사람 집안 보고 차별하는 그런 분인 줄은 몰랐어요. 진아가 범죄자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집안만 보시고 결혼을 반대하실 수가 있어요? 나라고 네가 좋다는데 이러고 싶겠냐? 근데 요즘 사업이라는 게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옆에서 도와줄 처가가 있으면 든든하고 좋잖아. 아무리 재벌은 아니어도 집안이 중간은 돼야지. 다 쓰러져가는 구멍가게가 웬 말이냐? 그런 집안이랑 우리가 어떻게 사돈을 맺어? 아버지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저 처와 덕이나 볼 정도로 못나지 않았어요. 제 힘으로도 충분히 회사 잘 운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진아가 얼마나 괜찮았는지. 몸 불편한 아버님 옆에서 도우면서도 혼자 공부해서 4년 내내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공기업까지 들어가네요. 진아가 성실한 거야 내가 알지. 그래도 결혼은 다른 문제야. 양가가 가족이 되는 거라고. 듣자 하니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너 내 아들 맞아?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돈이고 뭐고 난 그런 쪽팔리는 집구석이랑은 한시도 같은 공간에 앉아있고 싶지 않아. 그딴 결혼할 것 같으면 엄마랑 아예 인연 끊고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시어머니는 완강하셨습니다. 저처럼 본인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며느리를 볼 바에는 아들을 안 보고 사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좋아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처럼 아들 결혼을 본인들 이익이나 자존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모로서 존경할 수가 없네요. 그럼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회사도 나갈게요. 남편은 그날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부모님과 등을 지는 것 같아 너무 죄스러워서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부모님께 한 말은 진심이랍니다. 아들의 선택을 믿지 못하는 부모님과는 본인도 잘 지낼 수 없다고요. 더군다나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 고작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요. 남편은 다짜고짜 짐을 싸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만큼 제가 좋아서 이러는 거니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부모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남편은 좁은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모님께 살갑게 잘했어요. 회사 일도 걱정되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분명 들 텐데도 그런 내색 없이 낮에는 가게도 보고 손님들을 배달해달라면 배달까지 나갔어요. 저녁에 어머니가 식당에서 퇴근할 시간이면 모시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래저래 남편이 걱정돼서 이만하고 부모님께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회사 일도 걱정 안 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나 너랑 절대 못 헤어져. 두고 봐. 아버지가 백기 들고 결국은 우리 데리러 오실 거니까. 저는 도대체 남편이 뭘 믿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저 정도로 크구나 싶어서요. 저는 남편과 함께 지나면서 욕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남편과의 결혼을 꿈꿨습니다.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는 절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시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남편은 이럴 줄 알았다는 듯 여유롭게 웃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모르게 미리 손을 써놨더라고요. 중요한 거래처인 병원 담당자들에게 미리 연락해 부탁했더군요.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중요한 거래처 병원 쪽 담당자들이 남편이 없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회사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 시아버지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절대 안 된다고 시아버지를 말렸지만 평생 사업만 하신 분에게 회사 일만큼 중요한 건 없었죠. 저와 남편은 그렇게 힘겹게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도 제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야 이미 허락하신 거 저를 예쁘게 봐주셨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인 소연이는 달랐죠. 저를 무슨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어요.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는 소연이 얼굴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마음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남편이 제게 보여준 마음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소연이와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제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더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회사로 바로 가봐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공항에서 바로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단순히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굳이 온 식구를 다 부르셨더군요. 명색이 우리 집안 장손이 결혼했는데 네가 해온 게 없으니까 식구들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잖아. 원래 가진 거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어쩌겠어. 아, 하긴 이건 나보다 네가 제일 잘 알겠구나. 사돈 두 분이 평생 몸으로만 때우신 분들이잖아.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저를 괴롭힐 수 있을까만 연구하신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얄미운 소리만 골라 하기도 힘들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가 만들 음식이라며 목록을 건네셨어요. 종이에 소갈비찜부터 구절판에 산적까지 별의별 게 다 적혀 있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빨리 서두르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조금 있으면 어른들 오실 테니 빨리 준비하라고요. 저는 소갈비 찜은커녕 밥도 한번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골탕 먹이려고 버리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든 잘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음식이라는 게 열정과 의지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해도 음식이라고 생긴 건 나오질 않으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무슨 대단한 효녀라도 난 것처럼 다리도 성치 않은 아버지 옆에서 살뜰히 챙겼다길래 나는 또 심척이 정도는 되는 줄 알았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구나. 아줌마, 이거 좀 갖다 버려줘요.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시어머니는 온갖 타박이라고는 다 하더니만 결국 제가 만든 음식을 다 벌어버리셨어요. 저는 기분이야 상했지만 어쨌든 집에 오시기로 한 손님들이 계시니 음식은 어떻게 하냐고 여쭙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로 나가보니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더군요. 이미 출장 뷔페에서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괴롭힐 생각으로 부르신 거였어요. 애초에 제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할 생각도 없으면서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빨개졌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좋든 싫든 이제 저도 이 집 며느리고 이 정도 각오는 하고 결혼한 거니까요. 저는 손님들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옷이라도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착각을 했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집에 그만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손님들께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싸늘하게만 했습니다. 주제에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은 하고 싶은가 보지? 생각해보니까 네 남편도 없는데 굳이 네가 나설 자리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시어머니는 당신 하실 이야기만 하시고는 저를 거실에 혼자 둔 채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해서 이대로 돌아갈까 싶었지만 왠지 그대로 돌아가면 정말 시어머니에게 지는 것 같아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 가방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꺼내 입고 화장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정원에 나가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뒤늦게 나오신 시어머니는 미간을 확 구기시며 저를 쏘아보셨어요. 사람들이 있어서 심한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시작인데 이 정도 가지고 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애써 기운을 내면 뭐래요. 금세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소연이, 저의 시누이가 들어왔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러더니 제 귀에다 대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어떻게 하고 혼자 있어? 설마 신혼여행 갔다가 오자마자 벌써 소방 맞은 거 아니야? 어쩌지? 네 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신혼여행에서 오빠랑 나 너무 행복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저놈의 입술을 확 꿰매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소연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니 제가 애써 웃으며 좋게 좋게 받아줬습니다. 이후로도 소연이와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못살게 구셨어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유치한 말장난에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행동인데 이제 그 정도는 저 혼자서도 충분히 받아칠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다 보니 저에게도 반격할 기회가 오더군요. 시누이 소연이도 결혼하겠다며 웬 남자를 데려왔어요. 얼마 전부터 쉬지도 않고 열심히 맞선을 보러 다니더니만 결국 대대로 의사 집안인 의사 남편을 구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데려온 남편감이라는 사람이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소연이가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인사 온 사람이 좀 거만하게 굴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의사 집안의 사위감까지 의사라고 하니 좋은지 얼굴이 피셨더라고요. 제가 인사 왔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닭만 안 잡았지 상다리가 부셔져라 차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매부는 상차림을 보고도 영 시큰둥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 모습이 신경 쓰였는지 시어머니가 연신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간섭하자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칼로리 음식만 해주셔서 소연이가 살이 쪘나 봐요. 이러다가 결혼식 날 저보다 덩치가 더 좋겠어요. 순간 식탁이 고요해졌습니다. 소연이가 예전보다 살집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절대 뚱뚱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매부될 사람이 아무래도 소연이의 몸매가 마음에 안 드는지 굳이 어른들이 있는 앞에서 안 해도 될 말을 하더군요. 평소 시어머니라면 귀한 자기 딸한테 저런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절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무슨 소리든 다 하시니까요. 그런 시어머니가 예비 사위는 무서운지 당황해서는 얼굴이 시뻘개지셨더군요. 그러시면서 한다는 소리가 또 웃겼어요. 아이고, 우리 예비 사위가 의사라 우리 딸 건강을 걱정하는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결혼식 날까지 소연이 제 다이어트 확실하게 시킬 테니까 걱정 말게. 엄마, 내가 무슨 살이 쪘다고 그래. 나는 뚱뚱한 게 아니라 글래머러스한 거거든. 소연 씨는 글래머러스라는 뜻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혼식 날 병원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신경 좀 써요. 나 생각해서라도. 예비 시매부라는 사람은 엄청 냉정하고 차가워 보였어요. 시누이는 도대체 저런 남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예비 시매부가 돌아가고 나서 시아버지도 걱정이 됐는지 시누이에게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아무래도 식사 자리에서 시매부가 시누이를 대하는 게 이상하긴 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시누이에게 둘이 있을 때는 잘해주냐, 아무리 중매 결혼이어도 사랑이 있어야 사는 거다 하시면서 걱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원래 솔직하고 주변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걱정되는 건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예비 시매부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엄청 다정다감하더라고요. 집안에서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 같더니만 웬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분명 통화 중간에 자기라고 하는 소리를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올케가 아닌 친구로서 소연이가 걱정돼서 둘이 있을 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예비 시매부가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좀 이상하니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맞선 보고 반년도 안 되어 하는 결혼이니 서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절대 신우이 기분 상하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걱정돼서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제 말에 버럭하더라고요. 너 뭐야? 왜 그딴 소리 하는데? 내 남친이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거야? 뭐야? 너 설마 내가 의사랑 결혼하는 거 샘나서 이러는 거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난 정말 네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네 일이나 알아서 해. 이게 무슨 짓들이냐? 소연이 너 아무리 친구라도 누가 세연이한테 너라고 부르면서 싸가지 없이 굴어? 이제 시집도 가는 애가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서야. 앞으로 꼬박꼬박 언니라고 불러. 알았어? 저는 시아버지에게 괜찮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집안에서 위계 질서가 있는 거라면서 절대 서로 큰 소리 내지 말고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신우이와 잘 지내보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만 일이 꼬이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필이면 신우이 결혼식 날 터져버렸습니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는데 웬 여자가 나타나 난동을 피웠습니다. 신랑이 자기 남자라면서 이 결혼은 무효랍니다. 정말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당황한 시매부는 사람을 시켜 난동 부린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보는 눈이 많으니 일단 결혼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진행되기는 했지만 모두가 찝찝한 채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결혼식이 마무리되자 시아버지는 시매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까 그 여자는 누구냐고 따졌죠. 그러자 그 고고하던 의사 사위가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다니던 술집 여자인데 몇 번 놀아줬더니만 자기가 제 여자친구라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한다고 안 만나주니까 저런 짓까지 꾸민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저는 어떻게 저런 뻔뻔한 인간이 있나 싶었습니다. 술집 다니면서 만난 여자는 바람이 아니랍니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은 화가 나서 시 매부의 면상을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신우이였습니다. 그 망나니 같은 놈을 때리지 말라고 말리더군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왜 다들 난리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집도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알아서 정리한다잖아. 난 괜찮으니까 다들 돌아가요. 우리 신혼여행 갈 준비해야 돼. 신우이는 그대로 시매부를 데리고 차에 탔어요. 가족들 모두 얼떨떨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정말 저런 결혼식을 시켜도 되냐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의 반응이 기가 찼습니다. 괜한 불똥이 저에게 튀더군요. 진아, 너 같은 애도 결혼하는데 쟤들이 뭐가 문제니? 의사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 술집 가서 술도 마시고 해야 스트레스 풀리는 거지. 순간 저는 무슨 저런 엄마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유난하게도 귀하게 키운 딸내미가 술집이나 드나들며 술집 여자랑 놀아나는 놈이랑 결혼해 평생 살게 생겼는데 어디서 저런 소리가 나오나 싶었어요. 아무리 의사라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냔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머니 성에 안 차셔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뻔뻔한 인간이랑 저를 비교하세요? 내가 보기엔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람뱅이보다 술집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훨씬 나아.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장 진아한테 사과하세요. 어이구, 이 옆했네.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아, 몰라.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건데? 의사 사위랑 결혼한다고 하객 다 불러놓고 똑똑한 의사 사위가 다 알아서 정리하고 산다잖아. 저는 입이 떡 벌어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도 혀를 끌끌 차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철딱서니 없이 키운 것도 모자라 인생을 망친다는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신우이 본인이 상관없다는데요. 그래도 그날 일 때문인지 심해부는 그 전보다 시댁에 신경을 쓰는 것 같더군요. 결혼 준비할 때는 항상 병원 일이 바쁘다면서 신우이와 시어머니 둘이 알아서 준비하게 하더니만 결혼식 이후에는 시댁에도 자주 오고 시부모님이 어디가 좀 안 좋으시다고 하면 살뜰히 챙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곁에서 지켜보며 저런 게 정략 결혼인가 보다 하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살면서 서로 맞추고 사는 게 부부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제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시 매부가 무슨 짓을 하든 시댁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은 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우의 생일이 다가와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침부터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며칠 일이 많아 무리를 좀 했더니 몸도 으스스하고 열도 있는 게 몸살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침도 자꾸 나오는 게 감기인 것 같아 그날만 남편만 시댁에 가라고 했어요. 괜히 갔다가 가족들에게 옮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 가고 몇 시간 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짜고짜 어디가 아프냐고 다급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웬일로 저를 걱정해 주시나 싶어서 내심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몸살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대뜸 물으셨습니다. 너 설마 임신은 아니지? 테스트기 해봤어? 저와 남편도 하루라도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기는 했지만 분명 임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임신이냐고 물으시니 은근 당황스럽더군요. 혹시나 제가 빨리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셨나 싶어서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몸살 감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도 제 말에 실망하실까 싶어 조심스럽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럼 됐다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일절 기대도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아픈지 걱정도 해주시고 아이를 갖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어쩐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를 며느리로서 점차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글쎄 얼마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주말 내내 몸살을 앓고 다행히 몸이 좋아져서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괜찮아졌나 궁금해서 전화하셨나 싶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지금 곧바로 데리러 올 테니 잠깐 나오랍니다. 저는 출근하는 길이라고 오늘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너는 몸도 안 좋다는 애가 하루 병가 내고 쉬지 무슨 출근을 한다고 그래. 나랑 갈 데 있으니까 잔말하고 준비하고 있어. 내가 아는 병원 예약해뒀으니까 거기 같이 좀 가자. 저는 제가 몸이 안 좋았던 게 그렇게 신경 쓰이셨나 싶어 이제는 다 괜찮아졌다고 씩씩하게 말했어요. 출근해도 될 것 같다고요. 내가 너 생각해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힘들게 예약 잡아둔 거야. 얘는 꼭 사람이 생각을 해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 빨리 회사에 연락하고 준비나 해. 예약 시간 늦겠어. 평소 같으면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예약하셨냐고 시어머니에게 말했겠지만 그날은 시어머니 말대로 했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은 쌀쌀맞게 하셔도 병원에 예약까지 해놓으셨다는 게 저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연 게 맞나 제 착각은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를 진짜 며느리로 인정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병원에 가는 내내 괜히 들떠서 시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로 듣고 계신 것 같지도 않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보니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여성병원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분명 유명한 의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어요. 저는 왠지 이상해서 시어머니에게 여기에 뭘 하러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네가 영 몸이 부실한 것 같아. 자궁에 좋은 시술이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너는 누워있기만 하면 돼. 아이라도 하나 가지려면 자궁 튼튼하게 해야지. 저는 자궁에 좋은 주사나 약도 아니고 무슨 시술까지 하나 싶어 시어머니에게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시더군요. 네가 말하면 알아? 이거 하면 배란도 규칙적되고 생리통도 좋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기나 해. 누가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몹쓸 짓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계셨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며느리라는 말이 저는 어쩐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불러주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을 먹고 시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웬 간호사 한 분이 저를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요. 같이 오신 분 시어머니 맞으시죠? 지금 받으시는 시술 뭔지 알고 오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들은 대로 이야기했어요.
생리통도 줄고 배란도 규칙적으로 잘 되는 자궁에 좋은 시술이라고 듣고 왔다고요. 그러자 간호사가 놀라서는 저를 더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환자분, 제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린데요. 이 수술하시면 평생 후회해요. 안 돼요. 그쪽 시어머니가 예약한 시술, 피임 시술이에요. 환자분하고 상의하고 결정하신 거 맞아요? 저는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도 아직 낳지 않은 저에게 피임 시술이라뇨. 더군다나 저와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서 노력 중이었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피임 시술을 시키려고 했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였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으려다 다시 입고 그대로 탈의실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탈의실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미간을 확 구겼어요. 빨리 갈아입고 들어가지 왜 또 나오냐고 저를 쏘아보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콧방귀를 한번 세게 끼워주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뺨을 갈겨주었습니다. 아주 세게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무슨 짓이야?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피임 시술을 받게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년 이거 멍청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알았대? 난 너 며느리로 절대 인정 못해. 내 아들이 지금이야 잠깐 너한테 콩깍지 씌워서 모르지만 그것도 다 한때야. 금방 정신 차릴 거라고. 그때 돼서 애라도 하나 있어봐. 괜히 이혼하기 번거롭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톡하고 막혀버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밉고 싫어도 그렇지 자기 아들이랑 결혼식까지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나요? 정말이지 시어머니는 사람의 탈을 쓴 마녀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저를 당신의 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천하고 미천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낳은 자식은 당신의 손주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저를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저지른 끔찍한 만행도 이야기했어요. 잠시 후 병원으로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곁에는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 짓이 있으니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남편에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들, 전현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는 너희 아직 신혼인데 신혼 즐기기도 전에 덥석 아기부터 가질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엄마 마음 알지? 변호사님, 어머니에게 제 의견 잘 전달해주세요. 여보, 그만 우리 집으로 가자. 남편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쳐다도 보지 않고 제 어깨를 감싸고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변호사가 어머니에게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저를 시술하려고 했던 의사에게도 마찬가지로요. 시술을 받을 당사자에게 동의 없이 시술하려고 한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니까요. 남편은 집에 돌아가는 내내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도 말씀드리겠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을 받고 저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때까지 어머님과는 인연을 끊겠다고요. 저도 시어머니라면 치가 떨려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제가 시술 당하기 전에 일이 일단락되어 사건은 벌금형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 많은 것이 변하기는 했어요. 남편은 제게 말한 대로 시어머니와 정말 인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다 안 받으니 집 앞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문을 부술 듯 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마저 시어머니를 내쳤습니다. 두 분은 현재까지도 별거 중이세요. 시어머니가 제게 한 일이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서 아버지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말이 좋아 별거지 사실상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카드까지 몽땅 뺏기고 쫓겨났으니까요. 거기다가 그렇게 믿고 있던 딸에게까지 외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쫓겨난 이후 시누이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매부가 난리를 쳤답니다. 사위가 의사인데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정말 쪽팔려서 병원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당신도 잘 들어.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게 했다가는 당신도 이혼당할 줄 알아. 술집에 다니면서 여자들이랑 놀아난 사위를 기껏 받아준 대가가 그 정도였습니다.
심애부는 시어머니가 자기 얼굴에 먹칠했다고 시누이까지 구박한다네요. 친구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문에는 시누이가 곧 이혼당할 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저는 더는 시댁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일절 신경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병원에서 저를 도와준 간호사에게 저를 대신해 따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의 쇼크로 아직도 병원에 가는 게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제 걱정에 매일 밤 제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기다려주는 남편을 보면 힘이 납니다. 남편이 제게 잘하면 잘할수록 저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이가 갈라진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달래줍니다. 시어머니의 일은 본인의 업보이니 절대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저도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만 쓰여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자신을 지독하게 미워해서 저런 짓까지 벌인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시면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11개월이란 기간 동안 연애를 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다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난 기간이 꼭 2년 정도였네요. 내가 어느덧 나이가 결혼 정년기잖아. 나이 30이 훌쩍 넘도록 결혼은커녕 아예 결혼 생각조차 없으신 그 대단한 우리 언니 때문에 아버지랑 엄마가 마음고생을 내심 하시는 걸 보면 나는 제때 결혼하는 게 효도하는 것일지도 몰라.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 당시에 저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만 제가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또 고심을 하였던 것은 그때로부터 더욱 거슬러 올라가 무려 10대 중반 시절부터였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입학함과 동시에 저희 집이 폭삭 내려앉았거든요. 어쩜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옛날부터 막역하게 지내오셨던 고향의 친한 형과 동업을 하고 계셨더랬어요. 초반에는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의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고 공부를 그냥저냥 하는 수준이었던 저희 언니는 올라간 가세에 걸맞게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말이죠. 나도 이제 대학 다니는 여자라 이거야. 대학 졸업하고 폼나게 살아야지. 어거지로 모 대학에 간신히 입학하는 것을 성공해낸 저희 언니가 깔깔거렸던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그 순간이 저에게 굉장히 강렬했었나 봅니다.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저희 언니는 저에게 있어서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저도 언니를 따라서 대학교에 꼭 진학하리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제 생각을 들으신 엄마께서는 저를 기특하다며 칭찬해 주셨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딸만 둘 있는 집이라서 좋다고 아들 따위 아쉽지 않다면서 두 자매를 늘 아껴주셨던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가부장적인 면모가 강하셨고 집 밖으로 자꾸만 돌려던 분이셨지만 엄마께서는 다른 분이셨죠. 제가 기억하는 한평생을 가정에 헌신적인 태도만 보이셨어요. 너는 당연히 네 언니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지. 아무렴 똑똑한 우리 작은 딸인데. 대학에 가고 싶다는 제 말을 듣고 많이 즐거우셨는지 한참을 호호 웃으셨던 엄마의 얼굴에 곧 그늘이 드리워질 줄 저는 예상하지 못했더랬죠. 중학교에 올라간 지 불과 한 달 만에 아버지의 사업이 폭삭 망해버렸고 함께 동업을 하고 계셨던 아버지의 친한 형 되셨던 분은 잠적하셨습니다.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로 돌린 채 말이죠. 저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도중에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손꼽히는 데 살았던 저희 가족은 초라해진 형편에 맞추기 위해 이삿짐부터 싸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지역의 변두리 동네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 작은 빌라에 안착을 하였습니다. 원래 살던 곳으로부터 멀어진 거리만큼이나 저희 가족의 경제 수준은 확연히 떨어진 상태였고 저는 1학기가 끝나는 대로 전학수순을 밟았습니다.
이사 온 동네에 있는 중학교로 옮겨갔고, 저는 그곳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 중에서 제가 가장 집이 못 사는 편에 속한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제가 철학맞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기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듬해 저희 언니가 대학교를 그만두었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대학교를 그만두었냐고 저희 언니를 향해 원망 어린 투정을 날릴 때였습니다. 언니가 코웃음을 치면서 저에게 냉정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죠. 너 우리 집이 있던 돈만 잃은 줄 아니? 아니야, 이 바보야. 있던 돈만 없어진 게 아니야. 우리 집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집이 더 힘들어지는데 죽어랍시고 일을 해서 얼른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 집은 암울한 생활을 더 오래 해야 되잖아. 그러고 싶진 않아. 이 작은 빌라마저도 저희 집의 수준에는 사치라는 사실, 그걸 언니에게 전달받고 저는 큰 충격에 휩싸여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사업의 실패는 물론이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것 때문에 넋이나간 채로 술만 마셨던 아버지. 그때까지만 해도 안쓰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건만 저희 집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안이 꼽게 보였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이삿짐 풀기가 무섭게 일자리부터 알아보신 뒤로 식당 일과 건물 청소 일을 병행하며 하고 계셨어요. 아르바이트를 늘려서 하던 언니는 집에 있는 빚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를 듣고는 지금 이걸로는 택도 없겠다 싶어서 대학을 그만두는 것으로 결단 내리고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밤에는 짧게 카페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그곳에서 마감 청소 일을 하였어요. 엄마랑 언니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듯 죽어랍시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저렇게 해도 언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슬픈 말들을 나누던데 어떻게 원인 제공자인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술만 퍼드실 수가 있을까? 저거 소주 한 병도 그냥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돈 주고 산 거잖아. 정말 너무해. 저는 중학교 2학년생이었고 무너져 내린 집안의 가게와 화목한 풍경에 점점 더 삐뚤어져 갔습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없는 어린 나이란 것이 스스로 답답하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비극의 수렁에 저희 집이 빠져버렸단 걸 체감하는 순간마다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 분노의 화살은 아버지에게로 향했다가 종국에는 이런 무능한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온 엄마에게로 향했답니다. 밖으로 도는 아버지 같은 남자를 왜 만나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이런 수모를 겪게 하는 거야? 못나고 멍청한 엄마가 미워. 그때는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으로 엄마를 무척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예의 아버지란 사람에게는 기대조차 할 게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한껏 엇나가 버린 저는 공부에서 손을 놓게 되었고 학교의 수업도 점점 못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노는 데만 관심이 많은 질 나쁜 친구들하고 자연히 어울리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희 언니한테 그런 행태를 걸렸습니다. 그날 불량한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쏘다니다가 집에 오자마자 저는 언니한테 머리채가 잡혀서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몇 대 얻어맞고 우는 저를 보면서 미안해졌는지 언니가 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줬어요. 싫어, 안 먹을 거야. 누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댔어? 저는 혼나고 맞은 게 억울해서 언니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버지께서 늦은 시각 귀가하시던 길에 저희 자매를 보셨어요. 왜 안 먹겠다고 난리를 쳐? 네 언니가 사줬으면 고맙다 하고 먹어야지. 고마운 줄을 모르고 동생이 까불어. 저희 쪽으로 다가오신 아버지께서 짐짓 엄한 표정과 말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창 화가 나 있었던 제가 바로 욱 하고 터지고 말았죠. 뭔데 끼어드세요? 아버지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시냐고요? 뭐야?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다 안 했어요. 아버지는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저 초등학교 입학하고 1학년 때 딱 한 번 같이 가족여행 갔었고
그다음부터는 사업 시작하겠다느니 하면서 돌아다니시느라 바빠서 가정을 내팽개치셨잖아요. 사업 시작하신 후로는 또 그게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이 소홀하셨고요. 저 운동회 때 한번 와준 적이나 있으세요? 제 소풍날에는 잘 놀다 오라는 짧은 한마디 말씀이라도 해주신 적 있으세요? 그러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사업 쳐 말아드시고 혼자 울상으로 소주병 나발부시는 거 그거 잘하잖아요. 그거나 하시라고요. 나한테 상관하지 말고. 제가 분노인지 어떤 것인지 모를 원인으로 몸을 벌벌 떨면서 말을 다 쏟아냈는데 옆에서 언니가 저보고 미쳤냐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언니가 저를 말리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를 쏘아봤었죠.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배신당해놓고도 혼자 뒤집어 쓰고 빚더미에 앉았으면서도 그 동업했던 아저씨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꿋꿋하게 호구처럼 구시는 거 다 알아요. 혼자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러면서 아직도 그쪽을 두둔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바보 같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면 그러셔도 되는데요. 처자식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어린 나이, 가족 중에서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는 하나, 저의 인생도 나름의 역사였고 눌러온 감정과 쌓인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에 담아왔던 것들을 꺼내면서 아버지께 비수를 날렸어요. 돌발 상황에 놀라서 얼어붙은 언니, 그리고 묵묵히 제가 날린 비수를 받고만 계셨고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아버지. 이윽고 아버지께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늦었으니까 둘 다 집에 얼른 들어가라. 딱 이렇게만 말씀하신 후에 저희 자매가 집으로 향하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으셨던 것이었는지 저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죠. 질 나쁜 친구들과 쏘아다니다가 늦게 들어온 저를 향해 엄마께서 잔소리를 퍼부으시려고 했지만 언니가 막아섰습니다. 저보고 눈짓하면서 방에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엄마, 쟤도 정신 차리겠죠. 중학생 때 다들 한 번씩 방황 다 해요. 고등학교 가서만 정신 차리면 되죠. 우리가 기다려주자고요. 내가 진짜 미치겠어서 그래, 어? 우리 가족의 미래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쟤는 왜 저러냐고. 우리가 지금 쟤 하나라도 살리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데. 엄마께서 언니에게 하소연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문에 가까이 앉아서 저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요, 돈 잘 버는 아버지, 집안일 잘하는 어머니,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탱자탱자 놀 생각만 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형편이 되는데 대학을 안 가기엔 아까워서 고3 때 막판에 공부해서 대학교에 갔던 거고요. 진작에 공부를 했었으면 더 좋은 데 갔을 거고, 그렇다면 제가 대학 중퇴라는 선택지를 안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니가 웬일로 자기 속마음을 꺼내놓더라고요. 저는 이 대화를 엿들음으로써 가족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다르게 살게 하고 싶거든요. 성실하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거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돈 버는 거고요. 그래, 동생 위하는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억대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 엄마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너무 두렵고 무서워. 엄마 입에서 두렵다느니 무섭다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걸 듣고 제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또한 돈 잃은 것보다 사람 잃은 것에 상처를 받으신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서는 진짜 저희 엄마는 보살이시란 생각을 했더랬죠. 여러모로 심란하던 때 학교에서 저의 짝꿍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는데 3학년 올라와서 또 같은 반이 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짝꿍이었죠. 그런데 얘가 언제 한 번은 저한테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랬었습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저딴 소리를 해. 웃기는 애네. 저는 무시했었는데 어느 날 걔가 저한테 진지하게 또 그러더라고요.
너는 외모도 괜찮고 공부도 하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왜 네가 알아서 이상한 길로 빠지냐고 말입니다. 이런 저를 보고도 안타깝다는 말을 안 해준다면 그건 너를 싫어하는 사람일 거라고 하는 것까지 듣고 저는 걔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 가정사를 털어놓으면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법을 몰라. 친가 쪽이 불교이긴 한데 우리 집은 무교야. 기도가 별거인 줄 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간절하게 원하는 걸 하나 정해서 일단 그것만 기도를 드려봐. 그렇게 시작하면 되지.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말에 솔깃해서 저는 정말로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는 줄 아세요? 우습게도 바로 배우자 기도였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두 눈을 꼭 감고서 기도를 드렸죠. 기독교의 교리 따위는 알지도 못했는데 무작정 말입니다. 제발 이렇게 빕니다. 제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인생 잘 살게 해주세요. 결혼하면 최소 50년은 같이 살 텐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대학보다도 취직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세요. 결혼이 이렇게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 허무맹랑한 기도가 저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가 정말로 웃긴 대목입니다. 저는 언니한테 공책으로 한 대씩 맞아가면서 문제집을 풀 때면 속에서 반항심이 피어오르다가도 하차, 내가 어느 정도는 머리가 따라줘야 그 수준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너무 불가능한 인연은 못 맺어주실 테니까. 왜냐하면 신데렐라 스토리도 알고 보면 신데렐라가 원래 신분이 귀족이었잖아.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얌전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1학년 땐 성적이 그럭저럭이었는데 2학년 때 성적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냥 포기할까 싶었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간판이 따라주는 대학을 들어가야지 하나님도 좋은 배우자를 붙여주시지 않을까? 전문대라든지 서울에서 4년제 꼴찌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눈치가 보여서 아주 좋은 사람은 못 붙여주실 거야. 대략 어느 정도는 수준이 맞아야겠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기도한 게 아깝기도 해서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빚더미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집안 형편이었기에 저는 무조건 최대한 아끼면서 학교 생활을 하였어요. 매점은 사치였습니다. 엄마께선 계속 일을 하셨고 언니는 말할 것도 없었죠. 저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을 안겨준 장본인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적부터 공장일 비슷한 걸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건너 지인을 통해서 공장에 자리를 하나 얻으신 것 같았습니다. 교대 근무셨는지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셨고 어떤 때는 주말에도 일을 나가셨어요. 그래도 힘들다고 집에 꼬박 들어와서 쉬고 이런 것도 영 나쁘진 않네. 그런 아버지를 두고 엄마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기겁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얼굴만 보고 결혼했어? 사업 추진하는 것도 막무가내 위험한 도전 정신이었고 친가 식구들하고도 원래 안 친하고 밖으로 도는 거 좋아하고 그놈의 친구들, 아는 형들 의리타령만 하지 않나. 이런 아버지인데 결혼 전엔 어땠길래 엄마가 결혼을 한 거야? 결혼 전에도 사실 한량 같은 기질 강하고 남자들 간의 의리만 지독히도 따지는 사람인 거 알았어. 그런데 이 엄만 말이지. 살면서 나 좋다고 먼저 말해준 사람이 없었고 네 아버지가 처음이었던 거야. 그래서 넘어가 버렸네. 남들이 저희가 생긴 게 번지르르하네, 꼭 탤런트 같네 라고 말하는 멋진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려버렸지. 엄마께서 씁쓸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다짐했어요. 얼굴만 보고 남자를 고르지 않기로요. 아버지께서는 성격이 그런대로 유순하셨지만 엄마께서 당신의 지인들을 지적하시면 바로 울컥하셨습니다. 돈 떼어먹혀도 뒤통수 맞아도 당신의 지인들을 그렇게나 아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셨죠. 우정, 남자들 간의 의리 같은 걸 너무나도 따지는 분이셨어요.
같이 사업하다가 아버지의 뒤통수를 날리고 도망갔던 배신자의 얘기는 집안에서 금기사항이었고, 억울하게 빚만 갚아가고 있던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를 지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도망갔던 아버지의 오랜 친한 형, 그 배신자 아저씨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선 돈을 주겠다고 그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걸 또 받으시면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경찰서에 끌고 가도 부족할 판국이었건만 용서라뇨. 엄마께서는 충격에 드러누우셨어요. 내가 진짜 제명에 못 산다. 내가 왜 살아서 이런 꼴을 보나? 시름시름 엄마께서 앓고 계실 때 의외로 언니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도망갔던 아저씨도 대단하다. 이번에 태도를 보니까 아버지한테 또 뜯어먹으려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끈끈한 관계였던 것만은 진짜였나 봐. 끈끈했으면 배신을 애초에 안 했겠죠. 저는 어른들이란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미성년자인 저보다도 어리숙한 어른들이라 여기며 답답해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얼마 후에 그야말로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배신자 아저씨네는 저희 집을 뒤통수 치고 도망간 이후로 돈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 집안은 원래 땅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좋은 기회를 맞았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다시 찾아와서는 바로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적은 돈 받고도 용서를 해주겠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오시니까 그쪽에서도 결심을 굳혔던 모양이었어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내어주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나 거액의 재산이 저희 집에 떡하니 생겨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걸 다 받을 수 없다느니 조금만 달라느니 해서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으셨지만 천만다행히도 상대 쪽에서 완고하였대요. 그것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싶다면서요. 저는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상황이 그때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험생이라서 엄청난 소식을 접하면 공부가 힘들어질까봐 가족들이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제가 수능 시험까지 다 보고 나서야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이러해서 돈이 꽤나 생겼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다고요. 화들짝 놀랐던 저는 이내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막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아니야, 그럴 거 없어.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미안하지. 미안한 일이 참 많았지. 아버지께서는 되려 저에게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녀는 그 좋은 순간에도 정말이지 어색했었네요. 일주일에 한마디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언니랑도 대면대면 하셨으니 말 다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가정 안에서 충실히 살고 생각을 바꾸고 살겠다면서 나름의 선언을 하셨어요. 설마 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돈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고 아버지랑 정식으로 화해를 하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정말 기쁘다. 이건 기적이 아닐까? 그렇다면 하늘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보고 기적을 선사해 주신 것일 수도 있어. 내 기도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기대해봐도 좋겠다. 제가 입학할 대학이 확정나면서 저희 집은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부모님의 관심사가 저희 언니에게로 쏠렸어요. 정확히는 언니의 결혼이었습니다. 설마 하니 20대 후반의 나이에 언니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밝힐 줄은 부모님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대사건이었죠.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진지한 자세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엄마께서는 손까지 덜덜 떠시면서 질문을 날리셨습니다. 너 그게 대관절 무슨 소리니? 너 그러면 설마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아, 엄마, 무슨 추측을 그렇게 하세요. 나 남자 좋아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연예인이에요. 제가 연예인 팬질에 미쳐 있거든요.
이제 좀 살만해져서 저희 언니도 고된 일을 안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풀려서 취미 생활을 찾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연예인에 푹 빠져든 모양이었어요. 연예인한테 홀딱 빠지고 미쳐서는 연애도 결혼도 생각이 없다는 언니의 선언에 엄마께서는 또 뒤로 넘어가셨네요. 그 옆에서 아버지께서는 언니한테 제대로 훈수조차 못 두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밖으로 돌며 지내실 때, 사고 치셨을 때, 그럴 때마다 엄마를 묵묵히 지탱하고 어린 동생인 저를 보살피고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해온 게 언니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버지께서는 언니 앞에서 찍소리도 못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어? 고작 이런 말씀만 남기셨네요. 언니는 시큰둥하게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리송한 답변에 부모님의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갔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언니는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니까는 또 다른 연예인을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웬 자기보다 어린 아이돌 가수한테 미쳐서 음악방송마다 따라다니고 온갖 방청을 다니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똑부러지게 생활력 강하던 야무진 우리 큰딸이 나이 먹어서 절이 될 줄은 내가 꿈에서조차 모르고 살았네. 30이 훌쩍 넘어도 결혼 생각 없이 연예인 따라다니는 것만 해대는 언니 때문에 엄마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설마 저희 언니가 그렇게 될 줄은 어려서부터 언니를 동경해왔던 저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였죠. 하지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언니를 그냥 두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원하던 수준의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건 아니었지만 비슷한 조건의 직장에 취업이 되었는데 여기서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좋은 남편감을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 좋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때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떨결에 친구의 조언을 따라 시작했던 기도가 무려 10년의 기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취직한 곳에서 제가 남편을 만났냐 하면은 그건 아니었어요. 내심 사내 연애를 꿈꾸었지만 쉽지 않더군요. 입사하자마자 같은 부서의 대리님을 짝사랑하게 되었는데 4개월가량을 애타게 마음을 끓다가 결국 차였습니다. 괜히 고백을 하는 바람에 사이만 어색해져서 불편해지는 바람에 혼났네요. 여자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랑 사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날 거절하다니 내가 그렇게 별로인가? 하긴 대학 때도 그저 그런 놈들만 2명 만나봤었지. 정말 괜찮은 남자한테는 차였었고 내가 객관적으로 좀 떨어지나 보다. 대학 시절에 이어서 사회에 나가서 또 괜찮은 남자한테 차이고만 저는 자신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눈에 들어오는 남자가 있어도 마음에 품거나 다가갈 용기가 안 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저도 저희 언니처럼 남자 없이 혼자 지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는 아주 큰 유감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언니 문제로 부모님께서 2분 다 골치 아파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부모님께선 너무 보고 싶어 하셨고 손주도 얻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언니 쪽이 가망이 없다면 남은 건 저뿐이었습니다. 괜히 마음 급하다고 아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하게 된다고들 하니까 성급하게 굴지 말자. 30까지는 조바심 갖지 말고 여유롭게 내 일상을 즐겨보자. 사회인이 된 지 1년이 넘어가도록 남자친구를 만들지 못한 저는 초조해지려고 할 때마다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연애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 놈이나 만났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는 걸 제가 대학 시절에 경험해봐서 알았고 아는 언니들이 귀가 따갑도록 조언을 해준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탈해서 지내던 어느 날 제가 26살에 연말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부서의 어떤 분께서 저보고 소개팅을 받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혼자 연말에 옆구리 시리면서 궁상 떨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남자 소개받아봐요. 혹시 잘 되면 나한테 한턱 쏘시면 돼요.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 분께서 그러시니까 거절할 엄두가 안 나서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소개받을 상대는 저보다 4살 연상이었고 금융회사 재직 중이라고 하였어요. 사진을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 저는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으면 했는데 그분은 무려 장소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잡았습니다. 가기 전에 미리 검색을 해봤더니 인당 30만 원씩은 나오는 곳이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소개팅을 하는 법도 있나 싶어서 의문을 안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실망하게 되었어요. 날렵해 보였던 사진 속 모습과는 달리 퉁퉁한 얼굴과 작은 키,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요소였습니다. 진짜 저를 실망시켰던 것은 그분의 언변이었죠. 제가 5분 더 늦게 도착했다고 삐치신 건 아니시죠? 저는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장소에 와서 기다리는 게 매너라느니 하는 이런 것들은 딱 질색인 사람이라서요. 으스대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더라니 역시나 줄줄이 엉뚱한 발언만 쏟아내셨습니다. 각자 먹은 건 각자가 계산합시다. 설마 저한테 얻어먹으려고 하신 건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개념 없는 여자는 사양이라서요. 대신에 제가 향이 일품인 커피는 대접해드릴까 하는데 오늘로 할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할까요?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다음에라고 답변해주세요. 마치 제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단 투로 나불대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언변 센스가 없는 남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울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헛소리를 한 40분가량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한마디 날렸죠. 계산 제가 할게요. 대신에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주세요. 저 혼자 조용히 식사나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예? 갑자기 무례하고 경우 없이 이렇게 나오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례한 건 그쪽도 만만치 않으셨는데요?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져 주신다면 그쪽 것까지 제가 계산 다 하겠습니다. 나쁜 조건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무표정하게 받아치자 그분은 이내 목이 시뻘개져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스테이크나 마저 썰었어요. 내가 그럼 그렇지 괜찮은 남자가 나 같은 사람한테 쉽게 꼬일 리가 있겠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왕 고급 레스토랑에 왔으니 나온 음식이나 잘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은 어떤 남자가 제 쪽을 힐끗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저를 눈짓하고 있었는진 모르겠더라고요. 와, 언뜻 봐도 진짜 잘생겼다. 옷 입은 것도 연예인 같네. 돈도 많으니까 이런 곳에 와서 저녁도 먹는 거겠지. 저런 남자는 대체 어떤 여자가 채가는 걸까? 모르긴 몰라도 엄청 예쁘고 잘난 여자일 거야. 그런 생각들을 혼자 속으로 늘어놓은 저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힐끗 쳐다보던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에게로 다가온 거예요. 뭐지? 대체 무슨 일일까? 혹시 아까 그분이랑 아는 사이인가? 제가 소개를 받았던 그분이랑 아는 사이여서 저한테 다가온 것인가 하는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 다가온 그 남자가 조금 부끄러운 기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쪽 테이블 상황을 알게 돼서요. 거리가 좀 있는데도 제법 잘 들리더라고요. 소개받으신 그 남자분은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별로더군요. 네? 네. 그게 다 들리셨구나. 제가 목소리가 좀 컸죠? 식사하시는데 방해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귀 기울여서 엿들은 제가 잘못이죠.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제가 그쪽에게 위로라도 건네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계산을 제가 해도 될까요? 계산을 해주시겠다고요? 아니, 왜요? 말씀드렸다시피 소개받는 자리에서 썩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자그마한 위로라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아무 대가 없이 계산을 다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혹시 그 대신에 제가 그쪽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가벼운 정장 차림에 제 또래의 나이로 보였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에 열이 올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태어나서 그 정도로 잘생긴 남자와 대화를 나눠본 것은 처음이었고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상황 속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그 남자는 선수를 쳐서 제 테이블의 몫을 계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저에게서 휴대폰 번호를 받아갔어요. 엄청난 연애 고수가 아닐까? 잘생기고 돈도 잘 쓰는 걸 보면 분명 그렇겠지? 나를 가지고 놀 속셈인 거야. 그날 밤 집에 와서야 번뜩 정신을 차린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제가 겪어온 놈들 중 가장 이상한 놈이 틀림없을 거라고 여겼죠. 그렇지 않고서야 저같이 흔해 빠진 외모의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놈한테 놀아나지 않겠노라고 저는 결심을 하였지만 어느새 저는 그 이상한 놈이 걸어온 연락을 받고 있었으며 정신을 차려보았을 때는 연애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라?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무작정 홀려 들어가고 있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이제는 저의 남자친구가 되어버린 그 남자는 무려 저보다 1살 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대학교의 졸업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며 아직 취업 전이었지만 외제차를 끌고 다녔어요. 집에 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차고 있는 시계는 명품 문외한인 제 눈에 봐도 언뜻 집 한 채 가격은 호가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저보다 연하이기까지 한 이 남자친구에게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이거였습니다. 태어나서 여자한테 번호를 요구해 본 적이 제가 처음이라고 하였어요. 누구한테 먼저 고백을 하면서 사귀자고 해본 것도 제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믿어지기가 쉬운 내용인가요? 저는 제가 남자친구 같은 인물과 연애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와닿지가 않았건만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욱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반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는 제법 황당한 답변을 해주었죠. 소개팅 상대한테 일침을 날리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 나는 저 여자랑 꼭 만나봐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소개받았던 그분을 퇴짜놓는 모습에 저한테 반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농담인지 모른 채로 남자친구와 저는 연애를 이어갔고 사귄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부모님께 연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저희 언니가 그때도 연애고 결혼이고 생각 없다고 떠드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뒷목을 잡고 계셨거든요. 분위기가 험악하길래 저라도 나서서 남자 만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 잘했다. 당장 결혼하라고 떠밀 마음은 없어. 그냥 네가 마음 맞는 남자랑 재미있게 잘 사귄다면 엄마는 그걸로 좋게. 저희 언니한테 하도 대어서 그런지 엄마께선 제 연애 사실을 무척 반기셨습니다. 저도 엄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까지는 염두에 안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남자친구가 점점 더 괜찮게 보이면서 결혼을 이 남자랑 할 수 있다면 정말 삶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 나이 28살에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건 요즘 추세로는 좀 이른가? 내가 혼자 앞서가나?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눈치라도 챈 것인지 저를 자기 부모님께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영문도 모르고 남자친구네 집 근처의 식당에서 그 부모님을 뵈었어요. 아빠, 엄마, 이쪽은 내 여자친구. 슬슬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런 엄청난 발언을 날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손에 쥔 수저만 달달 떨고 있는데 의외로 그 부모님 두 분께서는 저를 반겨주셨어요.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타고난 부잣집 출신에다가 평생을 유복하게 살아오신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버님 쪽은 완전히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장남을 저같이 딱 보기에 급이 조금 떨어지는 여자하고 대뜸 결혼시킬 작정이시더라고요.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죠.
아하, 지금은 아들내미 앞이랍시고 그냥 분위기 맞춰주시는 거구나. 분명히 뒤에서는 날 반대하시겠지. 저는 그렇게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남자친구가 저랑 자꾸 결혼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또 저는 휩쓸려가 버렸고 정신을 차려보았을 땐 어느새 상견례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저의 몇 없는 식구들은 모두 난리였어요. 저보고 대체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이런 복을 누리는 거냐고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누가 봐도 남자친구 쪽이 너무 잘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건 남자친구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남자친구의 여동생, 제 예비 시누이 말입니다. 예비 시누이, 그리고 남자친구랑 거의 친형제처럼 자라난 사촌 2명을 함께 만나는 자리가 꾸려졌어요.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가 자기 여동생에 대해 저한테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애가 좀 자유분방하고 속된 말로는 싸가지가 없긴 한데 이해해줘. 남자친구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들인데 예비 시누이만 그것보다 살짝 못 미치는 대학을 나왔대요. 그것도 재수를 해서 들어갔던 거라고 합니다.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얼마 전 취직한 걸 두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다면서 그렇게 으스대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어요. 유명한 결혼정보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만난 자리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살갑게 인사하고 대했습니다. 상대가 예비시댁 식구들이니만큼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식당도 골랐고요. 예비 시누이는 말투가 좀 톡톡 쏜다고 해야 하나? 살짝 건방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사촌들까지 예비 시누이의 비위를 맞춰주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얌전히 예비 시누이를 추켜 세워줬죠. 그래서 만만하게 보였던 걸까요? 근데 언니, 대학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갑자기 저에 대해 이런 조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순순히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랬더니 예비 시누이가 깔깔거리면서 웃는 겁니다. 아, 그쪽? 거기는 되게 못 살고 학군도 낮은 동네인데, 와, 언니 그쪽에서 학교를 다니셨구나. 대박이다. 제가 살았던 동네나 집 얘기를 듣고서는 푹 하면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표정이 안 좋아지길래 제가 일부러 개의치 않는다는 듯 굴었어요. 저 때문에 자리 망치고 싶진 않아서요. 어영부영 식사가 마무리되는 참에 예비 시누이가 저한테 엄청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근데요, 언니. 저희 회사에서는 언니 정도의 스펙은 아예 가입도 안 받아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명한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가입조차 안 받아줄 정도로 제가 부족한 조건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즉, 너는 우리 오빠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야 라고 저한테 말한 셈이었죠. 남자친구는 굳어버렸고 사촌들도 입모양으로 어이쿠 하면서 당황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촌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예비 시누이가 아주 속 시원한 발언을 해서 좋아하는 눈치인 것도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예비 시누이의 저희를 꿰뚫어보지 못한 척 웃으면서 상황을 넘겼습니다. 식당을 나서서 차에 나눠 올라탈 때도 예비 시누이는 저를 흘겨보면서 현대판 신데렐라야 뭐야.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욕심은 더럽게 많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따져드리려고 했더니 예비 시누이는 갑자기 순진한 표정을 꾸며내면서 저한테 잘 가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장난 아니네구나 싶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상의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예비 시누이한테 한 방 먹은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었어요. 제 성격상 진짜 그게 너무 얄미워서 미치겠더라고요. 저한테 날린 말보다도 더 기분 나빴던 건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하등한 것을 바라보듯 업신여기는 바로 그 눈빛이 자꾸 아른거렸어요. 제가 한숨만 푹푹 내쉬니까 엄마께서 요 며칠 무슨 고민이 있길래 그러는 거냐면서 자꾸 캐물으셨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내 시누이 될 사람하고 얼마 전 만났을 때 일이 좀 있었는데 저는 엄마께 그날 있었던 일을 실토하였어요. 그러자 길길이 날뛰신 건 엄마가 아니라 저희의 대화를 엿듣고 계셨던 아버지이셨습니다.
가만 안 두겠다면서 두고 보자면서 혼잣말을 하시더니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대로 상견례 날짜를 확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 건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대망의 상견례 날 가족과 장소로 향하였죠. 상견례 장소인 건물 8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는데 복도를 지나던 예비 시누이랑 마주쳤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들렀다가 다시 상견례장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거예요. 아, 미리 와 계셨구나. 이쪽은 저희 부모님이랑 제 친언니예요. 갑작스러운 마주침이었지만 제가 어색함을 깨고 얼른 저희 가족을 예비 시누이에게 소개시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비 시누이, 네, 잘 알겠어요. 냉랭하게 답변하더니 저를 또 위아래로 흘겨보는 겁니다. 사람을 얕잡아보는 그 태도에 제가 또 어이가 없어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웬 명함을 꺼내들더니 그걸 예비 시누이에게 내미는 겁니다. 우리 딸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쪽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고요? 얼떨결에 그 명함을 받아든 시누이가 깜짝 놀라서 저희 아버지를 올려다보더군요. 이건 저희 회사 대표님 명함인데 이걸 어떻게? 나한테 크게 빚진 사람의 조카가 거기서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면 고지고대로 따르는 사람인데 어째 인연이 또 이렇게 얽히네요. 네? 저희 대표님이랑 지인이시라고요? 지인일 뿐더러 그 회사 건물의 주인이 바로 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당장 내일부터 그 회사에 출근하지 마세요. 김미영 씨, 내가 거기 대표한테 말을 다 해놓을 테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런 사실을 밝히신 것도 모자라 엄청난 요구를 하신 것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누이가 놀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를 통해 이미 만행을 전해 들었다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가를 터뜨리시는 아버지 앞에서 예비 시누이가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언니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줄 모르고 용서해주세요. 제가 객기를 잘못 부렸습니다. 예비 시누이가 횡설수설해댔는데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상견례장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저희 가족 다 표정이 아리송하고 예비 시누이는 낯이 하얗게 질려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께선 대략적인 재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부모님 두 분이 깜짝 놀라시면서도 반색을 하셨어요. 저희 집이 잘 사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혼집이랑 이것저것을 다 마련하려고 했다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왜 이런 사실을 안 밝혔냐면서 장난스럽게 남자친구를 나무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역시도 저희 집에 재산이 꽤 많다는 것을 안 건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이쪽은 무죄였어요. 예비 시부모님의 반응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바로 안심이 된다는 표정이 되셨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마치 속에 얹힌 것처럼 낯이 창백하게 질려있는 예비 시누이를 빼면 말이죠. 언니, 죄송했어요. 제발 언니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서 저 좀 너그럽게 봐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사돈 집안인데 그렇게 구시는 건 경우가 없는 거죠. 글쎄요, 경우가 없는 건 누가 먼저였더라? 정 불만이면 상황을 다 공개하고 아버님, 어머님의 의견도 들어보죠. 안 돼요. 저희 엄마 아빠 아시면 저는 죽어요.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화장실로 간 저를 따라온 예비 시누이가 애걸복걸을 해댔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상황을 모면하려는 수작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견례 자리가 파하자마자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비 시누이랑 잘 지내지는 못해도 나쁘게 지내고 싶진 않다고요. 괜히 심각하게 상황을 키워봤자 저도 불편해질 것 같았고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도 제가 이만 된 거라고 한다면 당신도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원망스럽고도 미웠던 아버지였는데 다 크고 나서 나이 먹고 나서는 이렇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실 줄 정말 옛날엔 미처 몰랐어. 살아보면 바뀌는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든 일이었습니다.